견고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폭탄이 아니다.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균열이다. 그 균열 사이로 물 한 방울이 스며들고 이내 10방울, 100방울이 뒤따른다. 수압을 이기지 못한 균열은 댐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터져버린다.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거대한 댐에 바로 그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난 것은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행사에서였다. 그리고 그 균열의 이름은 소장 강이슬이었다. 10월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푸르렀다. 계룡대 대연병장은 수만 명의 군인들이 뿜어내는 절도 있는 열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이슬은 VIP석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 무궁화 봉오리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의 군복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팽팽했고 등은 강철처럼 꼿꼿했다.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야전 지휘관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수많은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여기까지 왔다. 남성들의 세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의 벽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실력 하나로 부수고 올라왔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여군의 역사였고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녀에게 더욱 특별했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그녀가 입안한 국방개혁 2040의 비전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날이었다. 대통령의 연설문에도 국방부 장관의 기념사에도 그녀의 노고가 언급될 예정이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남편 권시혁이 앉아 있었다. 국내 최고의 로펌 대표 변호사인 그는 아내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는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무 긴장하지 마, 이슬아. 당신이 주인공인 날이잖아. 강이슬은 남편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긴장이라기보단 감회가 새롭네요. 30년 전 저 연병장 구석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소위 강이슬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두 사람의 시선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맞은편 일반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들의 하나뿐인 딸, 대학생인 권하연이 친구와 함께 앉아 손을 흔들고 있었다. 원래는 하연도 VIP 가족석에 앉아야 했지만 갑자기 친구를 데려오고 싶다는 딸의 청을 강이슬은 거절하지 못했다. 친구랑 같이 보는 게 더 재밌지 않겠어?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서운했다. 오늘만큼은 딸이 바로 옆에서 엄마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지켜봐 주길 바랐다.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강이슬은 남편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딸에게 다가가 따뜻한 격려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VIP석을 빠져나와 일반석으로 향하는 짧은 길,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그녀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경례를 받으며 딸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강철 같은 군율 속에서도 그녀는 엄마였다. 육군 중령 김진우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건군 기념일 행사의 의전 및 경호 실무 책임자. 그것이 오늘 그의 임무였다. 수천 명의 인파와 수백 명의 VIP,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이 거대한 행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치러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의 신경은 밧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는 매뉴얼의 화신이었다. 규정과 절차, 지침만이 그의 신앙이었다. 애매모호한 상황 판단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은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규정대로 움직여야 할 톱니바퀴처럼 보였다. 김중령님, 강이슬 소장님 따님이 친구 한 명과 함께 VIP 가족석으로 입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부관의 다급한 보고에 김진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안 돼. 명단에 없는 외부인 아닌가. VIP 가족석은 사전 등록된 인원 외에는 절대 입장이 불가하다고 몇 번을 말했나? 하지만 강 소장님 따님께서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셨다고. 강 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건가? 아니면 따님의 주장인가? 그게 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우는 혀를 찼다. 엄마 찬스인가? 군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사적인 관계를 이용한 원칙 훼손이었다. 원칙대로 해. 강 소장님께는 죄송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다. 정중하게 설명하고 일반석으로 안내해. 알겠습니다. 부관이 돌아간 뒤에도 김진우는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강이슬 소장.
그는 그녀를 멀리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여자.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군에서 별을 2개나 단 괴물.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지만 누구도 그녀의 능력만큼은 부정하지 못했다. 그런 대단한 인물의 가족에게 편의를 봐주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칙을 지켜야 한다. 김진우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높은 사람일수록 규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의전 매뉴얼을 펼쳐 VIP 가족석 운영 지침 항목을 확인했다. 제3조 2항 초청 대상은 장성의 직계 가족 배우자 및 자녀의 하나며 사전에 등록된 인원 외에는 입장을 불허한다.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지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부칙을 그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본 지침은 수십 년간 남성 장군을 기준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여성 장군의 가족에 대한 별도 사례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한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방치된 군의 무관심과 성차별의 흔적이자 곧 터질 시한폭탄의 뇌관이었다. 강이슬이 딸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멀리서 딸 하연과 그녀의 친구가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다. 한 젊은 장교가 난처한 표정으로 2사람을 막아서고 있었다. 강이슬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무슨 일이지? 강이슬의 목소리에 젊은 장교는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장님 죄송합니다. 따님 친구분께서 사전 등록 명단에 없어 VIP 가족석으로 안내해드릴 수 없다고 설명드리는 중이었습니다. 하연이 울상이 되어 엄마에게 매달렸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했잖아. 친구 데려가도 되냐고.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면서. 강이슬은 부드럽게 딸을 달래며 장교에게 말했다. 내 딸의 친구일세. 내가 신원 보증하지. 들여보내게.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당연한 요청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자신의 딸과 그 친구를 가족석에 앉히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 하지만 젊은 장교는 고개를 저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현장 책임자인 김진우 중령님의 지시입니다. 강이슬의 눈썹이 꿈틀했다. 김진우 중령.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자였다. 책임자를 불러오게. 잠시 후 굳은 표정의 김진우 중령이 다가왔다. 그는 강이슬에게 깍듯하게 경례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융통성도 담겨있지 않았다. 소장님 명단에 없는 외부인은 VIP 가족석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규정? 내 딸의 친구 한 명을 드리는 게 규정에 그렇게 어긋나는 일인가? 원칙의 문제입니다, 소장님. 한 명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통제선이 무너집니다. 강이슬은 어이가 없었다. 수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모인 이 거대한 행사에서 고작 여대생 한 명이 통제선을 무너뜨린다는 말인가? 김중령. 나는 이 나라의 장군이야. 내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를 아는가? 내가 보증하는 사람 한 명을 내 옆에 앉힐 권한도 없다는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에 냉기가 실렸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소장님의 지위와 권한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질서 유지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때 김진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강이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른 장군님들의 사모님과 자제분들도 모두 사전 등록 절차를 지켜주셨습니다. 소장님 가족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모님과 자제분들. 그 순간 강이슬은 깨달았다. 이 모든 규정과 원칙이 철저하게 남성 장군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들의 세계에서 여성 장군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거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레귤러에 불과했다. 그녀의 남편은 사모님이 될 수 없었고 그녀 자신은 장군님이라는 호칭 속에서 늘 미묘하게 배제되었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히 딸의 친구를 입장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30년간 그녀가 온몸으로 부딪혀왔던 거대하고 투명한 벽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차별과 배제의 순간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오직 김진우 중령의 무표정한 얼굴과 규정이라는 단어만이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천천히 뒤돌아섰다. 딸의 실망한 얼굴, 친구 앞에서 창피해하는 표정,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의 등을 찔렀다. VIP석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기계처럼 자리에 앉았다. 남편 권시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여보? 강희슬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손안에 쥐고 있던 연설문이 차갑게 느껴졌다. 자랑스러운 국군, 조국 수호의 천병, 미래를 향한 도약. 그 모든 미사여구가 위선 덩어리처럼 역겹게 다가왔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이 입장하고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강희슬은 텅 빈 눈으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절도 있는 군인들의 행진도, 하늘을 수놓는 전투기들의 에어쇼도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사모님과 자제분들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사관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남자 생도들 사이에서 홍일점으로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는 노골적인 비아냥과 체력이 약해서 팀의 민폐라는 교묘한 따돌림을 이겨내기 위해 그녀는 남자들보다 2배, 3배로 훈련했다. 잠을 줄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체력을 단련했다. 소위로 임관한 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야전 부대에서 그녀는 늘 관심사병이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상급자들의 안주거리였고 부하들은 그녀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뒤에서는 계집대장이라 수군거렸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따르라는 강요와 성희롱적인 농담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독해져야만 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오직 실력으로만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소령 시절 합동참모본부 발령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동기였던 한 남자 장교가 술자리에서 그녀에게 말했다. 이슬아, 너 때문에 다른 남자 장교 하나가 기회를 잃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군대는 남자가 지키는 거야. 그 말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성공이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죄책감을 교묘하게 심어주려는 악의적인 말이었다. 대령 시절 연대장으로 부임했을 때 한주임원사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여자가 지휘하는 부대, 기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는 사사건건 그녀의 지시에 토를 달고 부하들 앞에서 그녀의 권위를 깎아내렸다. 강희슬은 그와 1년간의 지독한 권력투쟁을 벌인 끝에 결국 그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야 했다.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그리고 지금 별을 2개나 단 소장이 되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이레귤러였다. 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그녀를 장군으로 인정하면서도 여성 장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남성 장군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고 맞지 않는 부분은 무시하거나 외면했다. 오늘 VIP석 입구에서 벌어진 일은 그 모든 구조적 모순과 차별이 응축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다음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강희슬 소장의 국방개혁 2040 비전 선포 연설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남편 권시혁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슬아, 괜찮아? 강희슬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강희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국방개혁 2040의 비전이 담긴 연설문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30년 군 생활의 결실이자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녀는 연단으로 걸어갔다. 수만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다.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터뜨릴 시간이었다. 연단에 선 강희슬은 잠시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자 화약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섞여 코끝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30년간 맡아온 냄새였다. 그녀는 눈을 떴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수많은 동료와 부하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발표할 국방개혁 2042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강이슬은 손에 들고 있던 연설문을 내려다보았다. 한 장 한 장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문장들이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 화려한 비전 뒤에 숨겨진 군의 썩은 환부를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연설문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촥 마이너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로 울려 퍼졌다. 순간 연병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고 국방부 장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남편 권시혁은 입술을 깨물었고 일반석에 있던 딸 하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강이슬은 찢어진 연설문을 다시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연단 위로 하얀 눈처럼 흩날렸다. 그녀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강철 같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방금 제가 찢어버린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골마 터지기 직전인 우리 군의 환부를 애써 가리려는 얄팍한 반창고입니다.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의전 책임자들이 당황하며 무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국방부 장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는 오늘 국방개혁 2040의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강이슬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이 VIP석 어딘가에 있을 김진우 중령을,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군 수뇌부를 향했다. 오늘 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 딸의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여성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모든 규정과 지침이 남성 장군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여성 장군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장내의 소음이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것은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70년간 우리 군이 여성 군인들을 어떻게 취급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전우입니까? 아니면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품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것은 더 이상 연설이 아니었다. 30년간 억눌려온 영혼의 절규였다. 저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야전에서 숱하게 겪었습니다. 여자는 지휘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회의실에서 끊임없이 느꼈습니다. 여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이슬의 목소리는 연병장을 넘어 생중계되고 있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군의 심장부를 찔렀다. 능력이 있어도 진급에서 누락되고 험지 근무를 도맡아 해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여전히 술 시중을 강요당하고 음담 패설의 대상이 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경력 단절의 족쇄가 되고 육아의 책임은 오롯이 여성 군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30년간 온몸으로 겪어온 대한민국 군의 현실입니다. 국방부 장관 박태주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옆에 앉은 국방부 차관 한민국에게 나지막이 쏘아붙였다. 당장 저 여자 끌어내려. 방송 중단시켜. 한민국 차관이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지시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다. 강이슬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은 우리 군의 유리천장이 깨졌다고 말합니다. 저 강이슬이 별을 2개나 달았으니 이제 군내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리천장이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진 강철 천장입니다. 저는 그 강철 천장을 뚫기 위해 제 인생 전부를 바쳤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더 높고 더 견고한 또 다른 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젊은 여군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강이슬은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저는 오늘 제 어깨에 달린 이별의 무게를 내려놓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이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 아니면 변화를 위한 거대한 함성의 시작이 될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마쳤다. 연병장은 에 휩싸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단 한 사람의 박수 소리였다. 남편 권시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의 박수 소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군들 사이에서, 이내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그리고 마침내 연병장 곳곳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강이슬은 쏟아지는 박수를 뒤로하고 조용히 연단에서 내려왔다. 헌병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차마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저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나갔다. 그녀의 30년군 생활이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 보였다. 국군의 날 행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이슬 소장의 폭탄 발언은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언론은 속보를 쏟아냈고 인터넷은 들끓었다. 국방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장관실, 박태준 장관은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미친 여자. 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도 유분수지. 당장 강이슬 직무 정지시키고 자택에 연금해. 외부와 접촉 일절 금지시켜. 한민국 차관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수습책을 내놓았다. 장관님, 일단 언론부터 막아야 합니다. 강이슬 소장의 발언은 오랫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군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기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탈? 지금 저게 개인의 일탈로 보이나? 조직 전체를 향한 쿠데타야.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저희는 끝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격노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강이슬 개인의 문제로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의전 책임자 김진우 중령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태준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민국 차관의 말은 비겁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다. 강이슬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으로 김진우를 융통성 없는 하급 장교로 만들어 희생양으로 삼으면 군 수뇌부는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좋아. 그렇게 진행해. 언론에 흘릴 소스는 자네가 알아서 만들어. 강이슬의 과거 행적부터 가족관계까지 샅샅이 뒤져서 흠집낼 만한 걸 찾아내. 그리고 김진우 중령, 그 친구는 당장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 시간 김진우 중령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TV 화면 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는 강이슬 소장의 연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신념 규정과 원칙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정말 잘못한 것일까?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죄책감이 드는 것일까? 그는 강이슬 소장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깊은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있던 눈빛.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국방부 차관실이었다. 김중령인가? 나 한민국 차관일세. 충성. 차관님 무슨 일로? 일단 진정하게, 김중령. 이번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말게. 자네는 원칙대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야. 군은 자네를 버리지 않아. 한민국 차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교활한 독이 숨겨져 있음을 김진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김중령의 협조가 좀 필요하네. 내일 오전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에게 직접 제출하게. 내용은 알지. 강이슬 소장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작성하게. 자네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전화가 끊어지고 김진우는 한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자네의 미래가 걸린 일.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진실을 덮고 강이슬 소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 보고서를 쓰라는 지시였다.
그의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강이슬은 자택에 연금되었다. 집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현관문 밖으로는 헌병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창문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다.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인터넷과 TV도 끊겼다. 오직 남편 권시혁과 딸 하연만이 그녀의 곁을 지킬 수 있었다. 하연은 엄마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친구만 안 데려갔어도. 강이슬은 그런 딸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내 탓이 아니야 하연아. 이건 언젠가 터졌어야 할 일이었어. 내가 그저 도화선이 되었을 뿐이야. 권시혁은 아내를 위해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소집해 강이슬 소장 법률 대응팀을 꾸렸다. 여보,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 당신을 히스테릭한 여성으로 몰아가고 있어. 과거 당신이 부하들을 엄격하게 다그쳤던 일들을 과장해서 인격 모독으로 포장하고 심지어 당신과 나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까지 퍼뜨리고 있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강이슬은 씁쓸하게 웃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뿐이겠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녀는 무력하게 앉아있지 않았다. 지난 30년간의 군 생활을 복귀하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차별과 부조리의 사례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장소, 관련 인물의 이름, 그리고 당시의 상황까지. 그녀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그녀의 수첩은 군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갔다. 그녀는 때로는 분노에 몸을 떨었고 때로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결코 펜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 어딘가에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수많은 후배 여군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세상은 점점 그녀를 잊어가는 듯했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국방부가 만들어낸 감정적인 여성 장군의 해프닝이라는 프레임이 대중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강이슬은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외침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것일까? 그때 권시혁이 다급하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여보, 방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어. 익명의 제보자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담은 자료를 넘겼다고 해. 국방부가 당신을 매장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증거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열기로 결정했대. 강이슬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익명의 제보자. 대체 누구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굳은 표정으로 규정을 외치던 남자. 중령 김진우. 김진우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한민국 차관의 지시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거짓 보고서를 쓰는 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지시를 거부한다면 그의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었다. 비겁하게 사느냐, 명예롭게 죽느냐.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괴로워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강이슬 소장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국방부의 의도대로 그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로 매도당하고 있었다. 댓글들은 가관이었다. 여자가 별을 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군대 망신 다 시키네. 진실을 모르는 대중은 너무나 쉽게 선동당했다. 김진우는 구역질이 났다. 이 모든 거짓의 출발점이 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강이슬 소장의 연설을 다시 돌려보았다. 우리는 전우입니까? 아니면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품입니까? 그녀의 절규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아내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자신의 딸이 훗날 사회에 나가 저런 부당한 일을 겪게 된다면 그때 자신은 딸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원래 세상은 그런 거란다라고 비겁한 위로를 건넬 것인가? 결심이 섰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한민국 차관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것은 차관이 원했던 거짓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판단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VIP석 운영 지침의 문제점, 강이슬 소장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경직되고 비인간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반성까지 담았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문서를 준비했다. 한민국 차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보고서 작성을 종용하고 협박했던 통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과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었다. 그는 밤늦게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갔다. 평소 강직하기로 소문난 야당 국방위원회 간사 정민수 의원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한 명의 시민이었다. 국회 국정감사 소식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강이슬 게이트로 명명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적인 병폐와 국방부의 조직적인 은폐, 조작 시도가 얽힌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했다.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한민국 차관은 익명의 제보자가 김진우라는 것을 직감하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 배신자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박태준 장관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불안에 떨었다. 그는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질책뿐이었다. 장관, 이번 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장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책임져야 할 겁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강이슬 소장과 김진우 중령, 그리고 한민국 국방부 차관이 채택되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이슬은 권시혁과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국정감사를 준비했다. 그녀가 30년간 기록해온 비밀 수첩이 세상에 공개될 시간이었다. 그녀는 담담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었다. 김진우는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상부 지시 불이행, 군 기밀 누설 혐의였다. 그는 꿋꿋하게 조사를 받으며 국정감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다. 국정감사 전날 밤 강이슬은 잠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 권시혁이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옆에 앉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아니요.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일 거예요. 강이슬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진실의 힘이 그리고 양심의 목소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든 방송사가 국정감사를 생중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증인석에는 강이슬, 김진우, 그리고 한민국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이슬은 꼿꼿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했고 김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오직 한민국 차관만이 애써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정민수 의원이 질의를 시작했다. 한민국 차관 국군의 날 행사 당일 강이슬 소장의 행동이 정말 개인의 감정적인 돌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민국은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그렇습니다. 강 소장은 이전부터 다소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일에도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자리에서 표출하여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김진우 중령이 작성한 경위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도 강 소장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김진우가 작성한 보고서라니? 김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는 저런 내용이 아니었다. 정민수 의원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차관님, 지금 위증하고 계십니다. 차관님이 들고 있는 그 보고서는 김진우 중령이 제출한 원본이 아니라 차관님께서 조작하신 가짜 보고서입니다. 정민수 의원은 스크린에 두 개의 보고서를 띄웠다. 하나는 한민국이 들고 있는 보고서, 다른 하나는 김진우가 의원실에 제출한 원본 보고서였다.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한민국 차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겁니까? 당장 진실을 밝히십시오.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한민국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행정상의 착오가. 착오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착오입니까? 정민수 의원은 녹취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회의장 전체에 한민국 차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중령, 자네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강희슬 소장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고서 알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한민국 차관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심판의 서막이 올랐다. 모든 시선이 김진우에게 쏠렸다. 정민수 의원이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김진우 중령, 이제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진우는 마이크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내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규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는 그날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증언했다. 자신이 얼마나 경직되게 대응했는지, 강희슬 소장이 얼마나 깊은 모멸감을 느꼈을지,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시대착오적인 규정과 군 내부의 성차별적 문화에 있었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저는 한민국 차관으로부터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와 함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저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한 격려의 박수였다. 다음은 강희슬의 차례였다. 그녀는 담담하게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저는 오늘 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여군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1998년 5월 육군 5사단. 당시 대대장이었던 K중령은 회식 자리에서 여군 장교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여자는 화장품 냄새가 나야지 화약 냄새가 나서 쓰겠냐는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2005년 8월 합동참모본부. 동기였던 L소령은 제게 너 때문에 남자 하나가 진급해서 밀렸다며 저의 능력이 아닌 성별을 문제 삼았습니다. 2012년 11월 육군 5호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한 저를 피주임원사는 계집 대장이라 칭하며 부하들 앞에서 공공연히 모욕하고 지휘체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들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30년간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자행된 수많은 차별과 부조리의 기록들이었다. 그녀가 이름을 거론한 인물들 중 상당수는 현재 군의 고위직에 있거나 명예롭게 전역한 예비역 장성들이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여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목소리 내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모든 진실을 외면하고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모든 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한민국 차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민국 차관, 당신이 말하는 군의 명예란 대체 무엇입니까?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가리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것이 명예입니까? 아니면 아프더라도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이 진짜 명예입니까? 저는 후자가 진짜 군인의 명예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회의장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거짓보다 강했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풍이 되었다. 강희슬의 용기 있는 폭로와 김진우의 양심 선언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국방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사면 초가에 몰린 한민국 차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버텼지만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증거와 증언들 앞에 결국 무너졌다. 검찰은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한민국 차관을 직권남용과 위증,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박태준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군 창설 이래 초유의 사태였다. 국방부의 지휘부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머리를 숙였다. 이번 강이슬 소장 사건으로 드러난 군 내부의 부조리와 성차별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군 개혁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군 합동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군 내부의 성평등 문화 정착과 인사 시스템 개혁이었다. 강이슬이 찢어버린 국방개혁 2040은 폐기되고 새로운 개혁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강이슬에게 내려졌던 직무정지 및 자택연금 명령은 철회되었다. 그녀는 다시 군인 신분을 회복했다. 국방부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상은 그녀를 강철의 여인, 개혁의 아이콘이라 칭하며 찬사를 보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인이 되었다. 하지만 강이슬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양심을 지킨 한 남자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김진우는 결국 군복을 벗었다. 군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로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상부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무엇보다 그가 몸담았던 군 조직에 대한 깊은 환멸과 배신감은 그를 더 이상 군인으로 머물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전역 소식을 들은 강이슬은 수소문 끝에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것은 김진우의 아내였다. 그녀는 강이슬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소장님.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김진우 중령님, 아니, 김진우 선생님 계십니까? 거실에는 김진우가 딸과 함께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그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는 강이슬을 보고 멋쩍게 웃으며 일어섰다.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이슬이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제가 소장님께 사과드려야 합니다. 그날 제가 조금만 더 사려 깊었다면. 아니요. 김 선생님 덕분에 우리 군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입니다. 강이슬의 말에 김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군을 떠났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진우가 물었다. 저도 곧 군을 떠날 생각입니다. 강이슬의 대답은 의외였다. 네. 하지만 이제 소장님께서 군 개혁을 이끌어 주셔야. 제가 군에 남는다면 저는 또 다른 권력이 될 뿐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조직의 수장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밖에서 군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와 허탈함이 남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도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었다. 강이슬은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정을 만류했다. 국방부에서는 그녀에게 육군교육사령관이라는 파격적인 보직을 제안하며 회유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의 전역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후배 여군들과 양심적인 동료들이 함께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30년간의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며칠 후 강이슬과 남편 권시혁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저희는 군 인권 및 성평등 연구소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권시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로펌 대표직을 내려놓고 연구소의 운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강이슬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군을 떠났지만 군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군 외부의 독립적인 감시자로서
군이 더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군 내부의 인권 침해 및 성차별 사례를 고발하고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 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그녀의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지지를 보냈다. 연구소 설립을 위한 후원금이 전국 각지에서 답지했다. 연구소의 문을 연 첫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김진우였다. 그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소장님, 아니, 이제 소장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군요.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강이슬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물론이죠. 김 선생님처럼 용기 있고 강직한 분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김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강철의 여인과 양심의 파수꾼,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한번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군 인권 및 성평등 연구소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이슬과 김진우,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소는 군 내부의 골마 터진 문제들을 하나씩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최초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는 군 성폭력 방지 특별법을 제정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였다. 또한 연구소는 여성 군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국방부는 남성 군인에게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군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독박 육아에 시달리던 여성 군인들에게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인사 시스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과거에는 성별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 진급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구소가 제안한 객관적 근무 평정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오직 능력과 실적만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이슬이 말했던 강철 천장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았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의 보수적인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반발도 거셌다. 그들은 연구소를 군을 와해시키려는 외부 세력이라 비난하며 강이슬과 김진우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강이슬과 김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다.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는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연구소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강이슬을 계집대장이라 부르며 모욕했던 피주임원사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전역하여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다. 강이슬 장군님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야 용기를 내어 펜을 듭니다. 과거 제가 장군님께 저질렀던 무례와 과오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당시 저는 늙고 무능한 제 자신을 감추기 위해 젊고 유능한 여성 지휘관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장군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TV에서 장군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과 함께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부디 저의 뒤늦은 사과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강이슬은 편지를 읽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원망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답장을 썼다. 피원사님께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원사님의 용기 있는 사과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모두 아물었으니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다.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개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여성을 동등한 전우로 인정하지 않았던 군의 낡은 시스템과 문화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싸움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딸 하연이 훌쩍 자라 대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다. 졸업식에 참석한 강희슬은 감회가 새로웠다. 몇 년 전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친구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울먹이던 딸이 이제는 당당한 사회초년생이 되어 서 있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하연은 강희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로스쿨에 가기로 했어. 정말이니?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나 엄마처럼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특히 군대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강희슬은 딸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가 시작한 싸움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뿌린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연아,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억하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란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너의 뒤에는 엄마가 그리고 너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것은 딸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세월이 흘러 강희슬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녀가 설립한 군 인권 및 성평등 연구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민단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김진우는 그녀의 뒤를 이어 2대 소장이 되어 연구소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여성 사관생도의 비율은 남성과 동등해졌고 주요 지휘관 보직에 여성 군인들이 임명되는 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희슬은 남편 권시혁과 함께 계룡대 대연병장을 찾았다. 그날의 함성과 분노가 아직도 생생한 곳이었다. 마침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VIP석에는 젊은 여성 장군이 가족들과 함께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연단 위에서는 한 젊은 여군 소위가 당당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우리는 성별과 계급을 넘어 오직 애국심과 동료애로 뭉친 무적의 전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강희슬은 젊은 소위의 얼굴 위로 30년 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권시혁이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봐, 이슬아. 당신이 해냈어. 당신이 세상을 바꾼 거야. 강희슬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여보.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세상은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을 넘어 더 높고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녀가 낸 작은 균열은 거대한 강이 되어 이제 막 새로운 역사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다. 몇 년 후 강희슬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수많은 시민들과 군인들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정부는 그녀의 업적을 기려 국립현충원에 그녀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희슬. 그녀는 군인이었고 개혁가였으며 우리 모두의 등불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은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그녀가 남긴 빛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리라. 김진우는 백발이 된 머리로 그녀의 묘비 앞에 섰다. 그의 곁에는 변호사가 된 강희슬의 딸 권하연이 함께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김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이 사장님은 제 인생을 바꾼 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꾼 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았다. 묘비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마치 하늘에서 강이슬이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아 다음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별 그 이상의 존재였다. 20년 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탄생했다. 그녀는 취임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앞서 길을 닦아주신 수많은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특히 저는 강이슬 장군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침묵을 깨는 용기와 불의에 맞서는 신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 군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평등하며 가장 명예로운 군대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는 시공을 넘어 하늘에 있는 강이슬에게까지 닿는 듯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이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영원히.